굉장히 큰 폭의 하락입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는 또 40만 원대를 좀 이탈을 했던 파업 리스크인데, 파업 리스크 때문에 사실 이렇게 빠졌다라고 좀 보기에는, 다만 전반적인 수급 기조가,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염두하는 시각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전 파업 리스크와는 좀 다른 결인 거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움직일까? 이랬다고 한다면 제약바이오가 딱히 움직일 만한 뉴스가 따로 없는데 움직이네? 실적 좋은 기업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좀 안 좋아해지셨나? 정말 먹거리가 많다. 저번 달과 이번 달 차이가 뭐냐면 대체를 함께하는, 솔직히 안 끼는 데가 없죠. 본업을 통해서 실적 좀 잘 나오고 있고, 경영권 분쟁 모멘텀 있고, 비만 당뇨 치료제 파이프라인 갖고 있고,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6월달 기점에서 보면 코스피가 한 22.6% 정도 하회를 했는데,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45.4% 정도, 그러니까 어제 종가 기준에서 45.4% 정도가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에 대한 전체 수익률을 보니까 그 정도가 좀 하락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군들의 하락인데, 사실 반도체 톱이 오른 것만큼에 대한 일부 상승폭을 좀 되돌리는 게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해는 좀 되고 있는데, 현대차의 경우에는 사실 오르기 전 이전 가격의 어떤 구간을 더 하회했을 정도로 최근에는 또 40만 원대를 좀 이탈을 했던 그런 측면들을 좀 나오면서 아마 이제 보유자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을 구간이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 조정의 가장 큰 이유를 좀 복기를 해보면 이러한 리스크가 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주의 밸류 부담들이 로봇주의 수급을 오히려 좀 낙폭을 좀 키우는 요인이었는데, 그게 3월 달에도 로보틱스 관련 종목들이 수익 변동폭에서는 많게는 한 중소형주 유지에 한 70% 정도 조정을 좀 받았었고, 적게는 30% 정도 조정을 좀 받았는데, 아무래도 6월달, 7월달 양산됐던 부분들도 이러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로보틱스 관련된 종목군들의 낙폭을 좀 키우는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파업 리스크인데, 파업 리스크 때문에 사실 이렇게 빠졌다라고 좀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다만 전반적인 수급 기조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일단 뭐 풋옵션 행사를 좀 기점으로 보면 일단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좀 가속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내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IPO라든가 전반적인 밸류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 정도를 좀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좀 파업 리스크와 좀 맞물리면서 실망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수급이 좀 반등이 좀 나올 시점에도 그 반등폭이 더 제한적이었어요. 그 이유도 역시나 뭐 해소되지 않는 파업 리스크 장기 우려감들이 오히려 반등을 줄 때도 적은 반등의 폭의 수급을 유입시켰고, 오히려 빠질 땐 더 빠지게 된 계기가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3조 한 200억 정도가 컨센이었습니다. 평균 컨센. 지금 확정된 실적이 2조 8천억 정도였는데, 일단 시장이 좀 낮아졌던 기대치가 일단 컨센 대비 한 10% 정도 빠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컨센 대비에서에 대한 이 하회는 한 6% 정도니까 예상보다 실적은 그래도 좀 견조했다라고 좀 보는 게 전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품사 화재 이슈도 있었고요. 현대모비스 인도 공장에 대한 화재 이슈가 또 3분기 전반적인 어떤 이 부품 수급에 관련된 노이즈, 내지는 해외 시장에 대한 인도량 지연으로 좀 이어졌던 측면들도 영향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일회성 비용에 대한 인식 부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뭐 관세에 관련된 영향들 때문이라도 어느 정도에 대한 이 컨센 수치가 좀 낮아진 건 맞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환율의 어떤 상승 효과가 예상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이익 추정치를 좀 올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실적에 대한 영향들 때문에 주가가 뭐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시장이 좀 바라보는 거는 아마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앞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가 좀 중요할 텐데, 사실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올랐었고, 이 부분에 대한 연속성들이 더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더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다만 우리가 최근에 이 로봇주들 반등이 좀 나왔을 때 현대차 그룹주, 특히나 뭐 현대차의 반등폭은 좀 미미했는데, 그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업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다른 로봇주가 그만큼의 큰 폭의 반등이 나왔을 때 현대차의 반등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 파업 리스크에 대한 회사의 방안,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염두하는 시각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전 파업 리스크와는 좀 다른 결인 거죠. 지금은 뭐 정년에 대한 보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3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성과금으로 픽스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로봇을 투여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주급제, 그러니까 이걸 월급제로 좀 환산해서 이걸 근로자들에게 1급에 대한 또 비용을 좀 보장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명문화가 좀 되면 아무래도 전반적인 어떤 이
영업이익 추정치에 대한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겠고요. 이게 어떻게 사측에서 협의가 좀 되는지 여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그 목표 주가도 좀 하회될 수 있는 내지는 투자 의견도 좀 바뀔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민감도를 기관이 조금 더 주목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파운리스크는 단순하게 협상을 잘했다가 아니라 이번에 뭐 삼성처럼 일회성 비용에 대한 반응 효과가 이익 추정치를 더 낮추는 계기가 좀 됐던 것처럼 현대차도 그럴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하면은 뭐 로봇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타임라인을 좀 보면 8월 달에 이제 로봇 훈련 센터 알맥이 이제 운영을 합니다. 이거는 미국이요? 네. 아틀라스 로봇을 이제 훈련하는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좀 축적한다. 여기서 나온 데이터가 다 그게 그거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아니라 여기서 축적된 데이터는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OS 데이터의 이제 기본 자산이 되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게 그만큼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성능을 고도해서 추론 영역이든 훈련 영역이든 전반적인 어떤 이 두뇌의 어떤 확장성을 좀 만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로봇의 OS 데이터는 향후에는 가장 큰 핵심 자산이 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뭐 스케일 AI 같은 기업도 메타와 좀 협업을 통해서 뭐 지분 투자를 좀 받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이 알맥의 경우에도 뭐 엔비디아 또는 뭐 구글과의 협업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좀 높은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단순하게 로봇의 훈련 데이터가 실증 기술이라는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공정에 투여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경우의 값을 계속해서 좀 구하고 이게 완벽하게 뭐 주 공정과 보조 공정에서에 대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리고 훈련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거는 2028년도, 2029년도에 대규모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양산 체계 그리고 일정과 관점에서 좀 보면 시작점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알맥 가동 이후부터는 현대차 그룹사 안에서도 이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재편이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그 이외의 기업들이 어느 거점에서 어떤 부품을 어떤 방식으로 좀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화된 내용들은 일단 뭐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좀 가장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현대차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가치 반영들이 수급적인 이점을 좀 반영시키면서 상반기보다 양호한 수급을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에서에 대한 내용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로봇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좀 제시를 좀 해줄 것인가가 이제 주가의 추세 전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은데 선제적으로 이제 파업 리스크에 대한 변수 요인들의 해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최근에 목표 주가를 좀 낮춘 이유가 로보틱스에 대한 사업 가치가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두 번째는 지금 주가가 훼손된 영향이 있었죠. 근데 훼손된 가장 큰 사유가 노조의 파업 리스크도 한 가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 측이 어떤 부분에서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느냐 그 여하에 따라서 이익의 추정치라든가 회사의 증익 관점이 좀 바뀌게 될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30%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고착화해서 성과급을 좀 줘야 된다. 이 부분까지에 대한 양보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그 이외의 것들은 충분히 좀 협의 가능성도 좀 있지만 이익률에 대한 변화 부분들이 뭐 메모리 사이클처럼 막대한 이익을 좀 수반한 것이 좀 아니기 때문에 이 관점은 변수 요인으로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많이 빠졌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아서 가도 되는 구간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네. 가격적인 측면을 보면 뭐 네. 40만 원대 초반이지만 뭐 지금 충분히 접근은 네. 좀 가능하다. 다만 저는 매수를 하는데 파업 리스크에 대한 내용을 염두를 확인하고. 해서 많은 비중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빠질 때마다 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분기 배당에 대한 효과도 좀 좋고 그다음에 이익률이 뭐 큰 폭에서에 대한 감소도 아니고 큰 폭의 증가세는 아니지만 로보틱스에 대한 사업 가치 부분들은 현재 주가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잠재적인 요소에서는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가치가 정상화되는 구간까지에 대한 밸류 평가는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투자분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근데 그때는 사실 기준금리 인상 우려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기준금리 인상 우려까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5개 하나는 종목들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번 녹화 때는 아니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움직일까 이랬다고 한다면 오늘 녹화는 제약바이오가 딱히 움직일 만한 뉴스가 따로 없는데 움직이네 라는 게 뭐냐면 저번 달에는 이렇게 잘 나가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수급이 안 들어왔는데 지금은 들어가니까 투심이 개선됐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제거 일환. 그래서 저는 보면은 일본 기준금리 인상 있고 우리나라 인상 있고 미국은 이제 7월 FMC에도 동결할 거다라고 했지만 6월 달에도 결국은 동결하면서도 올해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한 번 혹은 내년에 2번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이상 그것들을 이제 투자분들께서 불확실성의 일환을 안 보시는 것 같고요. 근데 확실하게 CDMO라든가 바이오시밀러 이런 기업들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기술 이전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안 움직이니까 지금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안 좋은 투심. 근데 실적 좋은 기업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 내가 지금 당장 제약바이오를 사겠다. 이러신 분들 확실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삼성 바이오스랑 뭐 셀트리온이랑 알테오젠 볼 건데 네.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좀 안 좋아해지셨나? 여전히 경제방송 보면은 네. 알테오젠에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악플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저점을 이탈했으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박사님 기억나시겠지만 2025년 11월 2025년 11월 2024년 11월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11월인 건 맞는데 알테오젠을 적금 넣듯이 하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적금 넣듯이 하다가 제가 자꾸 박스권을 돌파 못하고 박스권이 갇히니까 박스권 하단부에서 적금 넣고 그다음 박스권 상단부에서는 이제 좀 줄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30만 원대를 이탈했잖아요. 30만 원대 이탈했다 다시 들어왔는데 그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손 본부장의 방송을 보고 알테오젠을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제 적금 넣듯이 보유하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럼 저는 알테오젠은 일단은 이 뭐 단기 고점이 37만 원, 38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수익 전환되면은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면서 사실은 어제 녹화할 때는 알테오젠 이렇게 뉴스 정리하면서 긍정적인 뉴스가 많은데 안 움직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늘 알테오젠이 제법 좀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저번 주 목요일 날 강하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개인이랑 기관 차익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은 기관 순매수 강하게 들어오는데 지금 영상 편집본 보신 분들이 만약에 알테오젠에 대해서 좀 악플이 많다. 이러면 저는 알테오젠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분들도 좀 우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알테오젠을 역시 믿었다. 알테오젠 믿었다. 올라올 줄 알았다.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면은 알테오젠보다는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뭐 대웅제약이라든가 뭐 SK바이오팜처럼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데 다루지 못했던 종목들을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 바이오스랑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제 뉴스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매번 똑같습니다. 삼성 바이오스는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거의 분기에 거의 뭐 1조 5천억 가량 계속 이제 실적을 발표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전 분기 대비해서는 약 15% 20%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8.64% 이제 5,864억 원이 나왔는데 이번에 셀트리온한테 많이 좀 추격을 당했어요. 원래는 이제 실적 숫자 폭이 이제 삼성 바이오스랑 셀트리온이랑 이제 좀 갭 차이가 났었는데 많이 좀 셀트리온이 따라잡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노조분들 쪽 2분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게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글로벌 펩타이드 CDMO 기업인 폴리펩타이드 그룹을 인수를 결정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삼성 바이오스가 CDMO뿐만 아니라 또 비만 당뇨 치료제 CDMO도 같이 하면서 파이프라인을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늘 말씀드렸던 게 실적 잘 나온다. 그다음에 뭐 바이오시밀러나 이들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임상 진행한다. 그래서 7월 이제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 7월 23일에 실적 발표했고요. 그다음 셀트리온 같은 경우 7월 3일에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거의 삼성 바이오스랑 근소하게 거의 뭐 1,000억 원 차이 요 정도로 정말 셀트리온이 삼성 바이오스를 더 끝까지 쫓아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바티스 관절염 진펜트라가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임상 3상 신청했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4개월 연속 처방전 1위 기록을 하면서 트룩시마가 셀트리온의 실적에 이제 이바지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코세틱스의 바이오시밀러 CT-P5에 대한 품목화도 신청하면서 셀트리온이 정말 먹거리가 많다. 근데 제가 저번 달과 이번 달 차이가 뭐냐면 사실 저는 지금 삼성 바이오스랑 셀트리온에 대해서 전해드린 뉴스에 대해서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뭐 실적 잘 발표했고요. 파이프라인 많습니다. 이건데 달라진 점은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확실하게 저번 주 말부터 삼성 바이오스와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확실히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우세한 기조 보여주기 시작했으니까 삼성 바이오스랑 셀트리온 같은 경우 보유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뉴스밖에 없거든요. 근데 반응을 슬슬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안 한다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할로자임이 알테오젠한테 소송 걸었을 때 알테오젠 진리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렇죠. 많으니까 그렇죠. 주가가 안 움직이는 거죠. 만약에 질 것 같아 해가지고 투매했던 분들은 이 뉴스 봤으면 들어왔을 텐데. 근데 이 뉴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안 움직인다는 거는 알테오젠을 보는 투자분들 역시 흔들리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할로자임이 태클 걸어봤자 알테오젠 미국 회사 키토스 SC 파는 거 문제가 없어요. 그 유럽에 그 독일 쪽만 판매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겁먹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아무도 겁을 안 먹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코스피 이전에서는 이건 저는 약간 좀 증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약간 패기가 꺾인 거죠. 패기가 꺾인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들도 계산기 두들긴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시총이 20조가 넘는 상황에서 넘어갔으면은 패시브 자금이 더 들어오는데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럼 이들이 코스피로 넘어가면은 이미 자기들이 쥐고 있는 패시브 자금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의 1등 기업으로서 성장세 이끌어가겠어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패시브 자금이 줄어들까봐 이런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증자 진행했거든요. 그렇죠. 한 주당 0.3주. 그러니까 한 주당 한 주면 많이 주는 거고 저는 한 주당 0.5도 많이 주는 거다라고 판단하거든요. 한 주당 0.1은 좀 0.2, 0.2까지는 적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한 주당 0.3인데 이거는 거의 우리가 그 배당으로 치면 30% 배당한 건데 근데 주가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알테오젠 그만큼 조금 시장에서 많이 멀어졌다. 근데 저는 알테오젠 일단은 적금 넣듯이 격주마다 한 주씩 사셔라. 요건 투자 전략 유지되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평단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알테오젠 보면은 저는 원래 평단이 거의 30만 원대 초반대였거든요. 30만 원대 초반대였다가 이제 30만 원대 후반대 가면 이렇게 툭툭 줄이고 그렇게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적금 넣듯이 매수를 하신 분들은 30만 원대 30만 원대 중반 36, 37 이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 31.3이고 오늘 기관 순매수 들어오면서 21선 돌파하면은 제가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이 8월 6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8월 7일이 권리락이에요. 그럼 이제 주가가 30% 할인됩니다. 그럼 지금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나는 알테오젠이 한 주도 없는데요. 이러신 분들은 8월 7일 이후에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는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30% 할인되죠. 그러면 주가가 이제 이제 권리락 날에 22만 원? 22만 원에서 거래되면은 그때부터는 나의 매수가 넘어가면은 플러스 5% 플러스 10% 이렇게 분할 매도 해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게 대본 준비하면서 세계 폐암학회가 9월 12일이니까 이거는 제가 다음 달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유럽 종약회는 10월 23일이니까 이것도 다다음 달에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항로화 쪽 볼 건데 알지노믹스랑 한미약품이랑 로키텔스케어 다뤄볼 거고요. 그다음 제 토픽은 LNC 바이오인데 사실 로키텔스케어랑 LNC 바이오가 조금 약간 쌍둥이 같습니다. 이 기업이 신규 상장했고요. 500뉴스 거의 다 끝났고요. 매출액 증가했고요. 근데 이제 로키텔스케어랑 LNC 바이오의 차이점은 로키텔스케어는 흑자전은 실패했다. 아직 못했다. 근데 매출액 증가하고 있으니까 곧 흑자전을 할 것 같고요.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2분기 흑자전 컨센서스만 봤을 때는 2분기 흑자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픽은 LNC 바이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한다라고 하시면 알지노믹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토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지노믹스 대부분 분량이 되게 많은데 알지노믹스가 이제 유전자 가위라고 해가지고 그냥 보통 잘라낸 다음에 다른 물질을 넣어야 되는데 이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가위가 들어가서 그 변이를 일으킨 RNA를 자른 다음에 이 호주머니에서 갖고 있는 이게 제가 되게 말을 되게 저렴하게 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이해하시라고 이 하나의 RNA로 절단과 대체를 함께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을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임상 일정 체크해가지고 단기적인 변동성 매매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안 끼는 데가 없죠. 본업을 통해서 실적 좀 잘 나오고 있고 경영권 분쟁 모멘텀 있고 그 다음에 비만 당뇨 치료제 파이프라인 갖고 있고 항노화 관련 파이프라인도 있습니다. HM1732하고 HM500197을 갖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파이프라인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렸던 미국 당뇨병학회 ADA 여기서 임상 결과를 발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은 뭐 중장기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로킷 헬스케어랑 LSC 바이오랑 친구입니다. 이들이 이제 협업을 맺어가지고 같이 이제 뭐 골이라든가 세포라든가 이런 걸 재생하는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로킷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사업 바운더리를 미국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 신재생에 대한 미국 의사협회에서 재생 의료 코드 확대를 했기 때문에 로킷 헬스케어가 미국을 겨냥한 사업을 했을 때 파이가 커질 수 있다. 이 리포트가 나와 있고요. LNC 바이오는 국내에서 내실을 굉장히 다지고 있습니다. LNC 바이오가 개발한 메가너브라는 이제 동종신경 이식제가 있어요. 그게 국내 주요 대학병원 40여 곳에 도입되면서 이제 매출 이제 국산 치료제의 적용법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나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한다라고 하신 분들 이제 로킷 헬스케어 시가총액이 7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항노화 중에서 이제 신체 재생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로킷 헬스케어,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LNC 바이오를 권해드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